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라디오스가 뉴욕에 와서 주로 봤던 게 RWA 또는 뭐 RWA 관련된 2차 시장을 어떻게 구축할까를 고민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냥 기술자라서 이건 금융적인 건 잘 모르지만 오늘 그 대단한 분이 그 게스트 스피커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특별히 어떤 분이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디오스가 뭐 하고 있었던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저희가 그 RWA랑 이쪽을 보게 됐는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되게 단순했고요. 그냥 롤업 이더리움상에 롤업이 있고 여기 이제 블록을 만들 때 하나의 시퀀서라고 하는 애들이 보통 블록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블록을 과연 그 어떻게 잘 만들어야 수익이 많이 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프로젝트가 주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던 것들은 시퀀서가 예를 들어서 먼저 블록의 일부를 만들면 저희가 이거를 서처나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들한테 보내가지고 여기에 백러닝 할 수 있는 그 트레이딩 기회, 그러니까 뭐 아비트라지나 아니면은 MEV, 뭐 백러닝, 그다음에 뭐 CXDX 아비트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번들을 찾아서 여기 포함시켜서 하나의 큰 되게 프로피터블한 그 블록을 만들어주는 이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오던 도중에 저희가 이제 L2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해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L2들, 이 블록이 되게 그 프로피터블하게 나오려면 이 L2들의 그 트랜지션들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특히 그 가치가 높은 트랜지션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탑 3 롤업들 빼고는 대부분의 그 트랜지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런 트랜지션 액티비티들이 과연 지금 리테일 유저들한테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어디서 이게 나올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인스티튜션을 보게 되었고요. 인스티튜션이 가면 과연 온보딩 해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로 봤을 때 RWA가 가장 그나마 현재까지 제일 그 가능성 있는 영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RWA를 파기 시작했고 RWA의 좀 그 허상까지는 아니지만 장단점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RWA가 현재 되게 현재 올라와 있는 온체인으로 올라와 있는 RWA 볼륨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거래는 좀 미약한 상황이라서 과연 발행, 그다음에 RWA, 실제 실물 자산들을 원체인에 단순히 발행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더 큰 가치를 이루게 하려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엊그저께 이 RWA 관련해서 레포트를 이제 트위터상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글 버전, 영어 버전 있으니까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RWA가 이제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현실적인 시도로 주목받았고, 저희 국채라든지 MMF, 프라이빗 크레딧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도 뭐 몇 빌리언 이상 다 규모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 다만 이제 그게 정말 저희가 바래왔던 전통 금융에 있는 시장을 온체인화 시키는데 충분했느냐라고 이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의 리포트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뭐 구조적인 한계 또는 규제 한계 등 때문에 엄청 활성화되진 않았다.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RWA 좀 가치를 보면 제가 이 PPT 잘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 RWA.xyz 보시면 다 잘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네, 실제 이제 에셋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인터넷에서 하죠. 네,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원래는 2024년도에는 한 15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는 4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엄청 커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총 가치가 사실 뭐 400빌리언, 500빌리언 다가오는데 막상 이제 뜯어놓고 보면은 이게 정말 저희가 정말 기대했던, 예를 들어서 실물 자산이 토큰화가 되고 토큰화가 저희가 원래 웹3가 하던 디파이 같은 활동으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수치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왔느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RWA 실제 원체인상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저 정도 500빌리언, 막 400빌리언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RWA가 디파이처럼 실제로 거래되는 수를 실제로 보았을 때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월간 조회수가 비들 같은 케이스는 100, 이렇게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규모 자체는 매우 큰데, 왜 그, 온체상에서 사람들끼리 잘 거래는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RWA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아까 보셨던, 아, 그래서 자산 중에 분산형 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고요. 또는 하나는 표현형 리프레젠테이티브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 RWA. 분산형 RWA라고 부르는 게 저희가 흔히 바래왔던 뭐냐면 저희가 실제 온체인 상에서 토큰을 올리면 이 토큰은 내 거, 내가 아무데나 거래할 수 있고 이걸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분산형 토큰 방식이었고요. 요거는 현재 한 40빌리언인가? 90빌리언인가?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대부분 아까 보셨던 500빌리언 가운데 거의 400빌리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표현형 RWA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올라와 있는 RWA가 실제 소유권이라든지 실제 토큰을 의미하진 않고요. 오프체인에서 발생했던 토큰들, 실제로 실물 자산들의 그냥 스테이터스만 온체인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 온체인화된 표현형 RWA를 뭐 누구한테 보낸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할 수 없고 단순히 그냥 오프체인에 있는 자산의 상태를 온체인으로 그냥 보여준 것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냐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실물 자산은 어디인가 보관되어 있고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장부를 따로 마련하는 게 기존 금융에서 해오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그 주식이 여러분 계좌로 안 가고요. 그 주식은 누군가 하나의 중앙 개체가 들고 있고 얘가 별도로 관리하는 체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록이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거래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실제 여기 담겨 있는 실물 자산들이 거래가 돼야 이게 저희가 원래 원했던 그런 거래 시장, 디파이 같은 그런 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 때문에 온체인상으로 모든 토큰을 올리는 거는 좀 제약이 많이 있고요.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기존 규제가 잘 가이드하던 대로 즉 실물 자산은 어디인가 보관해 놓고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다른 체인 같은 것들을 마련하자.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현재 표현형 RWA랑 케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현재 RWA 시장이 일어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에 존재하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뭐 500빌리언 달러의 모든 RWA들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표현형 레프레젠티티브 에셋이라고 하는 건 보통 레포라고 부르는 자산이거든요. 그 레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뭔지는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런 레포라고 하는 특정적인 표현의 RWA가 현재 거의 4천억 달러 규모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한 바와는 다르게 캔톤이라고 하는 퍼미션드 블록체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온체인에 기록은 되는데 누구한테 팔거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옮기거나 뭐 그런 식의 활동은 절대 불가고요. 그래서 RWA 시장이 매우 커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보이지 않는 뭔가 좀 있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였던 저희가 지금 정말 원했던 자산의 형태는 분산형 자산인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180억 달러네. 저 정도로 아직 계속 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현재 RWA 사실 발행 인프라 같은 경우는 많이 성숙되어 있거든요. 시큐리타이즈라든지 온도 아니면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규제랑 이런 거 모든 잘 처리를 통해 가지고 현재 규제에 맞는 현재 규제를 어기지 않으면서 기존의 실물 자산들을 RWA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성숙했다. 이미 많이 좀 시장에 올라와 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래가 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게 실물 자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이라든지 그런 기존 규제가 그대로 이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웹3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KYC라든지 그런 거 안 해도 막 자유롭게 토큰이라든지 그런 자산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RW 같은 케이스는 그런 거 없이 보통 KYC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발행 인프라에서 허가해준 사람들만 서로 거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거래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약간 좀 엄격한 라이센스가 현재 요구받고 있어서, 아까 보셨던 매우 작은 수치의 거래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계속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자산을 위에, 온체인에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올라간 자산이 정말 그대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으려면, 이게 거래가 활성화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 토큰에서 다 보시다시피. 근데 RWA 같은 경우는 발행까지 현재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아까 규제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RWA라고 하는 모든 기초 자산들이 대부분 저기 NAV, Net Asset Value로 같이 산정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온체인 어떤 토큰이 올라갔을 때, 이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가격 발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다음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이 변동되는 걸 예측해서 사람들이 투자하고 판매하고 다시 또 되팔고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지는 그 자산이 이런 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RWA 같은 경우는 그 기반이 되는 자산들이 대부분 가치가 이미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거든요. 금리라든지 그런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분기 또는 1년마다 한 번씩 이 가치가 재산정될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그 가치가 매우 주기적으로 변동이 돼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예측하고 거래가 되는 그런 식의 가격 발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RWA는 현재 수준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격 변동이 있어야 마켓 메이커 같은 애들이 이걸 미리 사서 그 스프레드를 먹는 그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 이 거래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RW에서 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수익, 이자 같은 거 그런 거 받는 수준인데 그런 거 다 하더라도 아마 RWA가 아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좀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게 좀 있어서 2차 시장 거래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당연하게도 RWS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들도 이 2차 시장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요. 그들이 자체적으로는 2차 시장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발행한 여러 가지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여러 증권들, 그다음에 거래 가능 시간까지 기존 그 증권과는 다르게 좀 아주 긴 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T0랑 아니면 INX 같은 케이스도 이런 토큰 증권 같은 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2차 시장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KYC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웹3, 디파이에 익숙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2차 시장이 마련되어 있고 또 다른 2차 시장의 한 타입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RWA 담보대출이 현재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베라든지 모포, 카미노 등에서 실제 여기 보시는 리스트에 되어 있는 RWA들을 담보로 놓고 USDC나 아니면 USDT 이런 것들을 빌려갈 수 있어요. 네. 다만 여기서 이슈는 RW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런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RW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KYC를 했어야 됐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담보할 수 있는 보수가 매우 적은 케이스고요. 다만 다행인 거는 빌릴 수 있는 자산, USDC나 그런 거 넣는 거는 요거는 퍼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 RW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2차 시장을 마련하는 게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사실 담보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산자거든요. 지금 뭐냐면 담보되어 있는 자산이 약속했던 가치보다 떨어질 경우에 이거를 누군가 청산하고 청산된 거를 이렇게 다시 유동화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산자가 꼭 있어야 이 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RW에서 청산자가 매우 좀 큰 이슈입니다. 뭐냐면 일단 RW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청산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는 그 가치가 떨어진 담보인 RWA를 돈을 주고 사서 이 RWA를 싼 가격에 샀으니까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곳에 팔아야 되겠죠. 다른 곳에 팔려다 보니까 2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 또한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청산자가 이 청산을 할 인센티브가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런 아베라든지 모포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 청산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RWA 담보 대출이 엄청 활성화되지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청산자도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청산자한테도 큰 인센티브가 없죠.
네, 왜냐면 아무리 스프레드를 먹고 싶어 한들 싸게는 살 수 있지만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쟤네들이 그 청산자들한테 좀 높은 가격의 그 프리미엄 인센티브 줘가지고 최대한 온보딩 하려고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2차 시장의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자 입장에서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RWA 예를 들어서 국채 이런 좀 그 자산들을 샀을 경우에 이거를 뭐 2차 시장에 못 팔면 이걸 바로 환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RWA 기초 자산들은 환매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죠. 바로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그 만기가 돌아온 날에 환매하게 되니까 그 환매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온전히 그 자산을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되고 그 자산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케이스를 온전히 자기가 다 떠나야 돼요. 과연 그거를 누가 떠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많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높이 주면서도 청산자를 많이 온보딩 하려고 하는 상황. 네, 요거는 블랙락의 얘기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리포트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블랙락도 그 국채를 비들로 해가지고, 그 비들이라는 미국 국채를 온보딩 온체나 시켰는데, 환매 과정은, 웹3 리파이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전통 금융에서 하던 발행사한테 가서 다 환매 처리하고 이런 좀 부가적인 환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실 이렇게 저희 그 웹3 디파이 익숙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많이 복잡하다. 그만큼 허들이 있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 잠깐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RW 2차 시장이 저희가 원했던 디파이 같은 즉 누구나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어야만 2차 시장이 그런 2차 시장이 과연 RW한테 맞을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몇 달 동안 좀 본 케이스로는 그 시장은 매우 오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2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과연 어떠한 2차 시장의 형태가 RWA의 진짜 가치를 높이게 필요할까로 봤을 때 저희는 레포 마켓이라는 걸로 좀 봤었고요. 레포 마켓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레포 마켓은 뭐냐면 예, 두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있고 얘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데 보통 금융기관에서 아, 국채를 들고 있는데 얘가 어떠한 한순간에 어떠한 순간에 이 자기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권한테 돈을 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뭐 이자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어떤 활동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데 얘는 돈이 없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FI 1번, 2번을 할게요. FI 1번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국채를 팔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어떻게 자금을 융통하든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레포마켓이라고 하는 전통금융에서 오래 해오던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요 자기가 들고 있는 국채 매우 유동성이 좋고 거의 미국 달러만큼의 가치를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요 국채를 다른 애한테 일종의 트랜스퍼 빌려줍니다. 네, 빌려주고 FI 2번은 이 TV를 가져오면서 이 돈을 죄송해요. 이 미국 국채를 FI 2번한테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고요. 판매한 대금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판매가 아니고 일종의 단기 대출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요 국채를 얘한테 대출해주고 일정 시간 후에 다시 되돌려올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된 게 이 레포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FI 1번 같은 케이스는 자기의 자산을 억지로 팔지 않으면서도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서 원래 필요했던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자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FI가 어디선가 이자를 어디서 받던 아니면 사용자들한테 예금이 왔던 했을 경우 다시 얘한테 빌렸던 돈 플러스 이자를 주고 아까 판매했던 TV를 다시 사오는 거죠. 이런 식의 전통 금융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는 활동들이 레포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 뭐 몇백 빌리언 달러씩 거래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단순히 아까 뭐 아베라든지 그런 거 본 것처럼 단순한 담보대출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담보대출은 아니고요. 이건 전적으로 P2P, 즉 두 기관 간에 일어나야 하는 금융 거래이고 여기서 거래되는 이런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얘한테 실제로 넘어가야 되고 이걸 다시 사올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걸릴 뿐 이 소유권 실제 이동 그다음에 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담보대출 즉 어떤 풀에다가 이런 자산을 넣어놓고 자산 기반으로 돈을 받아가고 이런 것들은 레포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전통금융에서 하는 활동들은 아니고 전통금융에서는 이렇게 P2P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게 레포 마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레포 마켓 또는 뭐 인트라데이 레포 마켓은 그러니까 보통의 레포는 하루 이상 동안 아까 보셨던 뭐 국채나 그런 자산들을 넘기고 하루 이상 후에 다시 이제 사오는 뭐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인트라데이는 사실 그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하루 안쪽에 몇 시간 뭐 이럴 때도 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거래 형태를 인트라데이 레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초단기 담보대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금융기관이랑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이러한 뭐라 그럴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 금융 쪽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보는 케이스였는데, 규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너네가 증거보전금으로 뭐 몇 시간 동안 얼마 동안 이 돈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계속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유동성, 이런 돈을 계속 뭐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래는 그래서 그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버퍼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는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라든지 자산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단기 자금을 빨리빨리 융통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버퍼를 엄청 크게 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이런 레포들이 많이 전통부에서 많이 쓰고 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게 원래 이슈가 뭐였냐면 아까 P2P 거래라고 했잖아요. 얘 둘이 거래를 한 거거든요. 얘 둘이를 거래해야 되는데 이게 어토믹 그러니까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을 넘기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종종 발생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내 자산을 넘겼는데 돈이 실제로 안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세틀먼트가 제대로 어토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자산을 보내는 것과 돈을 받는 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전통국에서 종종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들어봐도 블록체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뭐 레포 마켓을 온체인으로 올려서 이런 어토믹한 세틀먼트를 보내주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총알 생각이었죠. 근데 물론 이런 케이스들은 뭐 4, 5년 전에 다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블록체인의 장점을 가져왔을 때 이런 레포마켓에 어토믹하지 않은 세틀먼트로 일어나는 리스크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는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넣었네.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블록체인에 올라가려면 블록체인은 당연히 이 세틀먼트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세틀먼트의 주체가 되는 아까 보셨던 RWA 자산들 이 온체인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캐시 돈이 온체인에 올라가 있어야 이게 온체인 상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든 뭐든 세틀먼트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서야 이 레포 마켓에서 쓸 수 있는 자산들이 실제 온체인화, RWA화 돼서 온체인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요 캐시 부분입니다. 들어봤을 때 보통 이거 그러면 들어보시면 이거 캐시 그냥 USDC나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아? 라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 USDC는 뭐라고 했죠? 일반 회사가 그냥 그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이 은행들이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고 은행들은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거는 규제 레귤레이트드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쓰기 매우 부적합하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캐시가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 논의들이 많이 됐지만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은행권 캐시를 가지고 있는 은행권들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토커나이즈드 디퍼짓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뭐냐면 자기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담보로 잡아서 그 담보만큼 토커나이즈 시키는 컨셉이죠. 그래서 이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이 캐시 쪽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있어야 사실 이렇게 레포 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요거는 열심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레포마켓에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장점이 매우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JP 모건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만으로도 레포마켓을 구축할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 뭐 들으셨겠지만 JP 코인을 스스로 찍었고요. 요 방식으로 레귤레이티드 방식으로 찍었고 RWA를 자기가 관련한 걸 찍어서 JP 모건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요 레포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요 준비 단계에 있다. 이런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네. 끝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아까 초반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RWA 2차 시장, 그러니까 RWA 거래 활성화가 많이 돼야 RWA 가치가 들어가고 그래야 이 시장이 매우 커질 거야라고 봤을 때 현실적인 2차 시장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공유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RWA로 이런 국채들을 은행 쪽에서 확보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디파이 방식처럼 수익은 아니지만 이걸로 내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뭔가 기존과는 다르게 빠른 그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 RWA 가치가 충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레포 마켓을 제가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거기까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시장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무래도 기관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매우 새로운 유스 케이스, 매우 새로운 이런 상황보다는 전통 금융에서 하던 이런 레포 마켓 같은 케이스를 제대로 온체화 시키는 게 사실 더 빠른 2차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토커나이즈 디퍼짓 얘기도 했었잖아요. 토커나이즈 디퍼짓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온체인화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이랑 항상 얘기하면 나오는 프라이버시. 내 자산, 누구 거래 내역들 다 온체인에 올리기 싫어. 근데 내가 굳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역들을 다 체인에 올려야 돼? 그거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체인에 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ML이나 KYC 같은 케이스, CFT. 그런 것들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으면 그런 온체인화 시킬 일은 없을 거야. 아직.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USDC 뭐 그런 같은 케이스처럼 보통 은행들은 자기 건 자기 체인에서만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은행들이 토커나이즈 디포짓을 자체적으로 갖춘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스스로의 체인을 갖고 싶어요. 다른 데 올라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옵티미즘, 뭐 아비처럼 이런 데 자기네의 토큰을 오픈할 일은 전혀 없고요. 자체적인 체인을 구축하고 이거는 완벽하게 퍼미션들이 쓰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환경 하에서 여기에 토커나이즈드 디포짓이 올라가도록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얘네 둘이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는 만약에 체인 두 개가 다르면 이게 어토믹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매우 어려워요. 중간에서 누가 중개를 해주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오퍼러빌리티 관련된 차원에서 좀 문제가 제대로 풀려야 아까 보셨던 오토미카 세틀먼트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상에서 레포마켓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라디오스가 하고 있는 게 약을 파는 느낌인데 저희 라디오스가 하고 있는 게 요 부분입니다. 여러 체인들이 있는데 오토믹한 이 세틀먼트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구현하고 있는 상황.
이게 아니었는데, 여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요, 입니다. RWA 시장은 확실히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 큰 시장으로 올 거는 당연하지만, 2차 시장이라는 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한 몇 개월 동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처럼 리테일이 참여해가지고 그 2차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아닐 거고요. 여전히 기관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 2차 시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리테일한테 문이 열릴 거다. 일반적으로 많은 금융 시스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RW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매우 부족한 결론이었고요. 더 재밌는 얘기는 다음번 세션 전문가에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